약소국인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과 경쟁할 수 있겠어? 여기 영국에서 군사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남성이 있습니다. 평소 유럽과 북미의 무기를 신봉하던 이 사람은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우연히 한국의 무기 체계를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대국과 견줄 수 있는 한국의 무기와 그 비밀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베넷이에요. 런던에서 군사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문과 잡지에 무기와 방위 기술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군사 장비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 화요일 아침도 런던 사무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읽고 있는데 동료 제임스가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뭔가 흥미진진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이것 좀 봐요. 제임스가 그 종이를 제 책상 위에 놓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새로운 무기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그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세계 최초 실전 배치 가능한 대드론 레이저 무기 개발. 그걸 읽는 순간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한국이요? 고개를 전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한국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배 만들기는 정말 잘하죠. 하지만 첨단 군사 무기라고요? 그건 아직도 미국이 제일이에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나라들이 경쟁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이요? 세계 곳곳의 방위산업 전시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록히드 마틴의 최신 전투기, 레이시온의 미사일 시스템, 독일 회사들의 탱크까지 다 보고 있었어요. 이런 곳들이 진짜 무기 사업의 핵심 기업들이었죠. 한국은 제 관심 범위에 진지한 군사기술 개발국으로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그 보고서에는 블록건이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이 레이저 무기가 드론을 격추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실제 군대에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 있었어요. 제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주장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군사기술을 취재하고 있어요. 제임스에게 말하고 있었죠. 한국이 이렇게 혁신적인 걸 개발했다면 몇 년 전부터 소문이 났을 거예요. 연구 논문은 어디 있고요? 초기 시제품은 어디 있어요? 이런 건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마음에 걸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주장이 너무 대담하고 구체적이었거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군사 능력을 과장할 때는 미래 개발에 대한 막연한 약속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시스템이 이미 작동하고 있고 실전 배치 준비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다시 그 종이를 집어들고 더 자세히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자주 접하는 환상적인 무기들과는 달라 보였죠. 비용 수치도 말이 되고 있었고 개발 일정도 합리적이었어요. 내가 틀렸다면 어떡하지?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이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새로운 무기 주장들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로 명성을 쌓아왔거든요. 대부분이 과장되거나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날 저녁 아파트에서 템스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어두운 강물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계속 한국의 레이저 무기 생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아마 또 다른 과대포장된 군사 프로젝트일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자로서의 직감은 여기에 진짜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 되자 결심을 내리고 있었어요. 파리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그곳에서 대규모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러 간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걱정되고 있었습니다. 현대 전쟁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까 봐서요. 20년간의 전문적 확신에 도전할 여행을 준비하면서 손에 든 비행기표가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파리 베르사유 전시센터에서 택시를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있었어요.
거대한 건물이 마치 비행기 경납고처럼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목에 관람증을 걸며 입구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니 방위산업 전시회에 익숙한 모습과 소리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미국 회사들이 정문 근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록히드 마틴 부스는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에 실물 크기의 F-35 전투기 모형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화려한 스크린에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적의 목표물을 격추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부스는 사진을 찍고 질문을 하는 기자와 전문가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독일 구역을 지나갔는데 라인메탈에서 최신 전차 모델들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진한 녹색 위장무늬로 칠해진 전차들이 강력하고 위협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관람객들에게 35mm 대공포가 어떻게 군사기지를 공중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탈레스가 운영하는 프랑스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GM400 레이더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300km 떨어진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고 동시에 1000개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었어요. 기술은 인상적이었지만 가격표는 엄청났습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들만이 이런 시스템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구역에서는 라파엘의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도시 상공에서 로켓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성공률은 90%였지만 요격 미사일 한 발에 약 10만 달러가 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어요. 대규모 드론 공격을 막으려면 수백만 달러가 들 것 같았습니다. 이런 거대한 전시물들을 2시간 동안 둘러본 후 드디어 제가 찾던 것을 발견했어요. 전시장 구석에 더 큰 부스 뒤에 거의 숨어있다시피 한국 구역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미국과 유럽 전시물들에 비하면 소박하고 단순해 보이고 있었어요. 작은 전시 테이블 위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주요 간판에는 데드롬 레이저 무기 블록건이라고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저를 파리까지 오게 만든 그 주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 작전 배치 준비 완료. 몇몇 서구 기자들이 한국 부스 근처에 서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주장에 대해 농담을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작전 배치라고? 한 영국 기자가 웃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30년 동안 레이저 무기를 연구해 왔는데도 아직 완성하지 못했잖아. 독일 국방 전문 기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나라들은 항상 이런 전시회에서 큰 소리 치잖아. 그냥 마케팅이야. 하지만 그들의 웃음에 동참하는 대신 호기심이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한국 부스가 다른 곳들과 너무 달랐거든요. 화려한 영상도 없고 비싼 전시물도 없었어요. 그냥 간단한 간판 몇 개와 기술 도표 몇 장뿐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본 최악의 마케팅 시도이거나 아니면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기술에 너무 확신이 있어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전시 테이블 뒤에 서 있는 젊은 한국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사 로고가 달린 진한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오준서 수석 엔지니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걸 보자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제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디펜스 위클리의 리처드 베넷입니다. 사원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당신들의 레이저 무기 체계에 대해 읽어봤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 전투 상황에서 정말 작동한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나요? 오준서 씨가 마치 바로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태블릿 컴퓨터를 꺼냈습니다. 검증된 시험 영상에 접근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시스템은 3주 전에 서해 상공에서 실제 기상 조건에서 시험되었습니다. 보안 규정상 생체 인식 확인이 필요하고 24시간 동안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태블릿을 건네받았어요. 화면에는 여러 보안 검사가 있는 안전한 로그인 페이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단순한 제품 시연에 이렇게 정교한 보안이 걸려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이런 전시회의 대부분 회사들은 누구든지 보려고 하면 기꺼이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이건 대부분의 군사 기밀 시스템보다도 보안이 더 철저하네.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문을 찍고 보안 질문에 답하며 인증 과정을 시작하면서 제 회의론을 확인시켜주거나 아니면 한국 군사기술에 대한 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보게 될 거라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서구 기자들은 여전히 근처에서 웃으며 농담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들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모든 관심은 손에 든 작은 태블릿 화면에 집중되고 있었어요. 모든 보안 검사를 마치고 나니 태블릿 화면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영상 화질이 정말 선명했습니다. 제가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보던 일반적인 홍보 영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화면 모서리에는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10월 27일 오후 3시 15분. 카메라는 군함으로 보이는 곳에서 촬영하고 있었어요. 회색 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파도가 배 옆구리를 치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무기 실험을 하기에는 날씨가 정말 끔찍했어요. 강한 바람 때문에 카메라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고 렌즈에 빗방울이 맺히는 것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통제된 실험실 환경이 아니네.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날씨, 진짜 바다 상황이잖아. 화면에는 배 갑판에 설치된 레이저 무기 체계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아 보이고 있었어요. 전체 장치가 큰 냉장고 정도 크기였고 안테나 같은 장치들이 여러 방향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극적으로 돌아가는 부품이나 빛나는 조명도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고 실용적으로 생긴 기계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작은 검은 물체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확대되자 10대의 작은 드론이 배를 향해 날아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여러 각도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마치 진짜 적의 공격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어요. 드론들이 하나씩 그냥 날지 못하고 바다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번쩍하는 빛도 없고 폭발도 없고 눈에 보이는 레이저 광선도 없었어요. 각각의 드론이 그냥 힘을 잃고 돌덩이처럼 물속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체 과정이 30초도 안 걸렸어요. 그 영상을 3번 더 돌려보며 방금 본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옆으로는 기술 데이터가 스크롤되고 있었어요. 레이저가 1500나노미터 파장에서 작동하고 있었는데 이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출력은 작은 드론용 12.5kW부터 큰 목표물용 50kW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비용 정보를 보고는 턱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드론 하나를 요격하는데 전기료가 $50밖에 안 든다고 하고 있었어요. 한 발에 수백만 달러가 드는 기존 미사일 시스템과 비교해보세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이 400만 달러인데 한국 시스템은 멋진 저녁 식사 한 번 값으로 같은 목표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숫자는 사거리였습니다. 드론 목표물을 20km까지 맞출 수 있다고 하고 있었어요. 작은 멀티콥터까지도 10km 거리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어보니 오준서 씨가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차분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어려운 시험에서 정답을 알고 있는 학생 같은 모습이었어요. 대기 보정 알고리즘이 광선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습도, 먼지, 날씨 조건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요. 시스템은 비, 안개, 강풍에서도 작동합니다. 제 주변에서는 다른 기자들이 여전히 한국 부스를 그냥 지나쳐가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언젠가 완벽한 조건에서 작동할지도 모르는 또 다른 실험 무기가 아니었어요. 거친 날씨의 바다에서 이미 그 능력을 증명한 완전히 작동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취재해온 모든 미국과 유럽의 레이저 무기 프로그램들이 생각나고 있었어요. 연구에 수십억 달러가 쓰였죠. 수십 년의 개발 시간이 걸렸고요. 배치 약속은 항상 내년에 또는 기술이 성숙하면으로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택하고 있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완벽한 레이저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대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정말 잘 수행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던 거예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드론과 작은 미사일을 막는 일말이에요. 우리는 완벽함보다 실용성을 선택했습니다. 오준서 씨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90% 작동하는 시스템이 10년 후에 100% 작동할지도 모르는 시스템보다 더 가치 있어요. 태블릿을 그에게 돌려주면서 첨단 군사 기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발전은 가장 큰 국방 예산이나 가장 유명한 연구소를 가진 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실제로 작동하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최고의 해결책이라는 걸 이해한 엔지니어들에게서 나온 거였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의 기분이 일주일 전 파리로 갈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래 구름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 창원의 실험시설에 가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영상을 본 후 편집장을 설득해서 후속 기사를 위해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곳에서 목격한 것이 군사기술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장에서 30kW 레이저 시스템이 날아오는 드론 5대를 단 8초 만에 파괴하는 걸 봤습니다. 빗나간 공격도 없고 기술적 고장도 없었어요. 그저 매끄럽고 효율적인 작동이었는데 비싼 현대전 시스템들이 구식 무기들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놀랍도록 자신들의 방법을 공개하고 있었어요. 로켓 엔진 기술에서 빌려온 냉각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날씨 조건을 고려하면서 여러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설명해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이미 한국 전역의 군사기지에 설치되고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줬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히드로 공항으로 내려가고 있으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기사를 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23년 동안 새로운 무기 주장들에 대해 회의적인 자세로 명성을 쌓아왔거든요. 수십 개의 혁신적인 시스템들이 실패하거나 생산되지 않을 거라고 정확히 예측해왔어요. 독자들은 제가 진짜 발전과 마케팅 과장을 구별해낼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 완전히 틀렸었던 거예요. 런던 사무실로 돌아와서 컴퓨터 앞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첫 문장을 쓰기 전까지 말이에요. 템스강이 창문 너머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군사기술의 세계는 제가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쓰기 시작했어요. 20년 넘게 국방기술을 취재하면서 중요한 혁신은 미국이나 독일, 이스라엘 같은 기존 군사 강국에서만 나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화면에 뜬 그 글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기자는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맞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근본적인 실수를 인정하는 건 제 전문적 명성에 타격을 줄 거였어요. 몇몇 동료들은 제가 영리한 한국 마케팅에 속았다고 말할 것 같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제 기사에 대해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첨단 레이저 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아직 연구를 하고 있는 동안 실제로 배치까지 해버렸거든요. 100kW 버전은 6개월 안에 한국 군사기지들을 보호하게 될 예정이었어요. 이라크와 시리아의 미군 지휘관들이 이미 자신들의 기지용으로 이 시스템 구매에 대해 문의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방위산 업체들이 갑자기 파트너십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놓친 것에 대한 브리핑을 원했어요. 다른 기자들도 자신들 역시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전화는 한국에서 만났던 영국 국방무관 매튜 맥길에게서 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기사가 나토 본부에서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게 만들었네.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신흥 방위 기술에 대한 전체 접근법을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네. 이 발전을 놓쳤다는 당신의 솔직함이 우리 자신의 맹점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하고 싶군. 한국에서 돌아온 지 3주 후 오준서 씨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공정한 보도에 감사한다며 한국 공군기지에 설치되는 첫 번째 100kW 블록건 시스템 사진을 보내줬어요. 거대한 레이저 배열이 어떤 공중 위협에도 맞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 창가에 서서 템스강에 반사되는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가 레이저 무기의 기술적 세부사항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르쳐줬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빠르게 변하는 우리 세계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위협은 정보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혁신이 어디서 나올지 이미 안다는 안일한 가정이었어요. 블록건을 비롯한 무기 체계에서의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군사적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혁신적 사고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들의 의문을 갖게 만드는 이야기라는 걸 일깨워주는 거였어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